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려고 없는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냈다.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에서 내쳐지며 벼랑 끝으로 몰렸던 이준석 전 대표에겐 반전의 발판이 마련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비상한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을 손구민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7월 말엔 배현진, 윤영석, 조수진 최고위원이 줄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총체적인 복합 위기입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표직 거리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밝힌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면 대표직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 거리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대표가 없는 동안 직무대행이 대표 업무를 대신 맡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해도 남은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열거나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법원은 비대위 전환은 당대표 선출에 참여한 수십만 당원의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적시했습니다. 만약 비대위가 새 당대표를 뽑으면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전국위원회 소집 과정이나 ARS 전화 투표 등 비대위 전환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 활동이 자율성을 가진다 해도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 질서까지 해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공식 출범 열흘 만에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초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일단 법원의 오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국민의힘 비대위의 첫 반응은 머리가 하얗다, 당혹스럽다였고요. 법원이 내놓은 판단 이유를 본 뒤에는 황당하다였습니다. 일단 오늘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결정으로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당사자인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결정했는데 법원이 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겁니다. 과거 판례를 봐도 정당같이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단체의 내부 문제는 자주적 또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또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라서 편향된 결과가 나올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이끌어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책임론도 터져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가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투쟁에 매진했던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하사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참석할 것을 공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이른바 윤핵관에 의한 이준석 몰아내기로 규정하며 끈질긴 여론전을 펼쳐왔는데요. 사실상 완승을 거두며 정치적 반전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직접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이후 위기 모면을 위해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이 그대로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다소간의 표현에 문제가 있는 문자를 보내셨고 그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주의함으로 노출시켰고 비상 상황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되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 측의 정치적 대결에서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완승을 거둔 걸로 해석됩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위기에 몰렸던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자신을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위인 설법을 통해 당원 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통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경우 경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고 연일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본인들끼리 사고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결국엔 그 해법으로 이준석을 자르자 이렇게 결론낸 거거든요. 네네. 결국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대혼란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구성원 대부분을 적으로 돌리게 된 건 정치적 부담입니다. 또 곧 발표될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대통령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어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까지 참석해서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출범과 연찬회를 계기로 국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려 했던 대통령실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 연찬회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에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양옆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앉았고 주호영 위원장은 팀워크를 강화해 정권을 성공시키자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대통령님 화이팅! 오늘은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까지 참석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고 대구 서문시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낮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여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납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일정과 장소가 유출돼 논란을 빚고도 취소하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실과 당이 신경 쓴 일정인데 오전에 있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 12시쯤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 대책을 논의하러 급거 서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주호영, 권성동 투톱 체계로 당이 안정되길 기대했던 대통령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공식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과가 알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과 주호영 위원장이 대구에서 함께 있었던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 위원장의 발표가 윤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나온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함께 민생을 챙기며 일하는 모습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던 대통령실의 입장도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당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이지만 문자 파동의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인 만큼 혼란이 길어지면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대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어떤 체제가 되는 겁니까? 비대위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지도부 공백 상태죠. 네. 당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비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대위를 해체하고 이전의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입니다. 비대위 유지 방안은 현재의 당 지도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리를 했지 네. 비대위 출범이나 비대위원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법원 주문을 문구 그대로만 받아들인 그렇습니다. 결과군요. 이 경우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그게 크고요. 당헌 당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현행 비대위 체제를 흔들지 않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체제를 또 맡게 되면 그건 또 그야말로 원래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그 공표도 했었고요. 네. 지금의 비상 상황이 권성동 원내대표 때문에 또 생겼다라는 당내의 지적도 책임론도 있으니까요. 있고.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다른데요. 네. 법원 결정의 핵심이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비대위를 유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를 재구성해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당내 친 이준석 성향의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조금 격론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당 대표로 지금 현재는 복귀하기 힘들 거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복귀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겨냥해서 최근에 거친 여론전을 펼쳐왔잖아요. 그랬던 만큼 당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 이런 반발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처분 결정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전 대표로서는 또 상처가 많은 승리인 만큼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남아있으니까 이 전 대표에겐 부담인데요. 이 전 대표가 오늘 예정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를 취소하고 짐을 싸고 다른 곳으로 어딘가를 떠났습니다. 그렇더군요. 네, 당분간 자맹을 하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볼 거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법원 결정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만큼 선제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당 수습에 물꼬를 터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전 대표가 대승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지금 당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이 전 대표를 징계한 거는 당내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문자 파문. 네. 예, 이게 중요한데 이 전 대표에게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줬고요. 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 수립 절차도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을 불러서 다시 의결에 참여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의 오늘 결정이 이 전 대표의 승리인 것과 동시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패배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늘 법원 결정의 그 시점이 참 묘한 게 어제 오늘 새롭게 잘해보자고 국민의힘 연찬회도 열었고 뭐 대통령도 참석했고 결의문까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1박 2일 연찬회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비대위가 출범해서 이제 당내 혼란이 일단락됐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자 이렇게 네. 결의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도루묵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법원 결정에 의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법원 결정이 나온 시간이 오전 11시 50분이었고요. 네. 국민의힘 연찬회가 마무리된 시간이 11시 40분이었습니다. 네. 10분 차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 위해서 민생을 잘 챙겨보자 이렇게 의견까지 모았는데 이 발표하는 걸 보고 법원이 기습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예,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찬회 중에 기자들하고 술자리를 가진 게 또 구설에 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한 식당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을지훈련 기간 중이라서 술 없는 연찬회를 강조했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 지도부가 기자들의 저녁 자리 몇 곳을 나눠서 돌았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식당에서 기자들의 요청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노래를 불렀다가 이게 기자들의 휴대폰에 찍혔고 그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출이 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원정 취재를 온 기자단에게 당 지도부가 인사를 하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관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유감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산 신고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총리, 장 차관급 인사 52명의 재산을 분석해 보니까 3명 중에 1명꼴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업무를 보조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미국 하와이 아파트, 집 2채를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의도의 1채, 서초 강남의 3채 등 상가도 4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나 여의도 상가의 경우는 살 때 가격보다 10억 넘게 올라 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재건 중익이 나오니까 상가 사무실 금액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거래가 막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보니까 사실은 잘 안 파는 거죠. 김 차장은 부친 생전에 증여받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신고한 것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서울 마포구와 부산 동래구 아파트 2채를 신고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동작구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 5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내각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2채를 신고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다주택을 보유해 관테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부부 공동명의 분당 아파트 2채를 신고했고 차관급 인사 중에선 인호공 법무차관이 서울 도곡동 아파트와 재건축 중인 반포 아파트 등 강남 아파트만 2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5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6명으로 전체의 30.7%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 공개 당시엔 1급 공무원과 유관 단체장 등까지 포함해도 17%가 다주택자여서 다주택 문제를 두고 달라진 공직 분위기가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만에 5억 원 정도 늘어난 76억 4천여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는데 이 중에 70억 원 이상이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었습니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의 평균 재산도 4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은 모두 76억 4천여만 원. 검찰총장 재직 당시 마지막으로 신고한 지난해 상반기의 71억 7천만 원보다 4억 7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더해 5억 2천여만 원. 이를 제외한 70여억 원은 모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입니다. 김 여사의 재산은 경기도 양평의 토지 3억여 원, 서초구 사저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18억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김 여사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으로 약 5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부인 명의의 용산구 청파동 소재 단독주택과 종로구 적선동 소재 상가주택 건물을 포함해 약 4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아들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 회사에 2억 6천여만 원을 투자 중인 데다 2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을 50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수석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의 평균 재산은 41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안상훈 사회수석 등 7명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액 11억 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땅을 가진 사람들도 이번 재산 공개 대상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의 토지와 주택 등 25억 6천여만 원을 신고해 퇴임 전인 지난해 말 신고가액보다 3억 7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은 다음 달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처벌을 면해주거나 완화하는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규제를 낮춰서 기업 경영 활동을 독려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문제는 화학물질 누출 같은 심각한 사고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건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기업들의 민원만 해결해 주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금고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면 똑같이 적용하지만 다치게 하면 7년 이하 금고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실제 피해 당사자들은 주민과 노동자들인데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속여도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행정처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납품업체들에게 자기들과만 거래하도록 횡포를 부려도 처벌 대신 먼저 시정명령부터 내리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을 어겨도 한 번은 봐준다는 뜻입니다.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려고 만든 조항들이죠. 시정 조치 안 지키면 형벌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인데, 이건 한번 위반하라는 말밖에 안 돼요. 이건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조치가 돼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민원 들어주는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킨 범죄도 최대 징역 15년형을 10년형으로 깎아줍니다. 오히려 민생을 저해하는 방향이 반대이지 않나. 그래서 기업들의 수건을 해결해주는 듯한.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기업들 편을 들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시행이 된 지 7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이 법을 고치라고 고용노동부에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 안에서는 기재부의 월권이라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 시행 전부터 경영 책임자 처벌은 너무 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조항을 고치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목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 정식 공문도 아닌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내용에는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도 경영 책임자로 본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고 안전보건 책임자가 대신 처벌받게 됩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사업주 대신 처벌을 받는 사람만 두는 꼴이라서 법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기업들의 요구대로 기획재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 노동부 안에선 월권이라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좀 성급했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이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최고 경영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핵심은 최고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철학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법 시행 7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366건.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막 사회에 나와 홀로 서기를 시도하던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보통 만 18살 청년이 되면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데요. 어디서 일을 해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도 모르겠고 기대어 마음 나눌 사람도 없어서 막막해하는 이런 자립 청년들을 사회는, 우리는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요?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홀로 서기를 돕는 단체인 고아 권익연대. 이 단체에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차마 버리지 못하는 서류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 이지우, 1993년생. 작성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사는 곳은 명동의 한 고시원. 직업은 백수라고 적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육원 안에서 그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대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뇌전증이 와서 그래서 직장도 못 다니고 그때 당시에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지우 씨의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7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시원비로 매달 3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냐는 단체 측의 질문에 지우 씨는 그보다도 외로움이 힘들다며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지원 같은 거 필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를 만나서 놀아주는 거, 시간 보내주는 거.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인 2019년 12월, 돌연 지우 씨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지우 씨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 최근 진료 보러 온 적 없냐 물었더니 병원 측은 시신으로 왔다고 전했습니다. 병사인지 혹은 극단적 선택인지 여러 기관에 물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사인이 뭐냐, 이제 경찰서에도 주민센터에도 의뢰를 했죠. 그랬는데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흐릿한 사진 속 지우 씨는 세상에 없는데 국가 시스템이 그의 행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매년 2,000명 넘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 최소 500만 원의 지원금을 들고 홀로 서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이들 4명 가운데 1명꼴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희망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때까진 자립정착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도와줄 전담 상담 인력도 전국에 120명뿐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사퇴까지 불러왔던 만 5세 입학 정책. 대안으로 교육부는 돌봄 공백을 메꾸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학부모와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어떤 걸 걱정하고 있는지 조희원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김정덕 씨 부부. 초등학교 2학년 딸은 12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후 4시까지 돌봄 교실에 머뭅니다. 이후 태권도 학원에 들렸다 오후 6시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돌봄 교실에 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 돌봄 교실이 2학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돌봄 교실을 확대한다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의 식사나 활동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시간만 늘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겁니다. 간식도 없고 또 8시까지 돌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저녁 식사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학교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절반은 돌봄교실과 방과학교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프로그램이나 시설,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학교 돌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해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서 프로그램 짜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의견이 갈리는 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라 학교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의 학교에 이걸 넣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본연의 교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죠. 관련 예산이나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돌봄 시설, 프로그램 하에서는 크게 돌봄 서비스 개선이라는 느낌은 드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질 높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강사 풀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나 또는 전담 인력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 논의도 없이 추진했다 자초된 만 5세 입학 정책. 또 한 번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정책 당사자인 학부모, 교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게 우선이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오늘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가 통과됐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란 논란이 됐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된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 엄혹한 상황도 그렇게 해서 저는 기소된 경우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유죄 판결을 날 경우 하는 게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또 다른 사당화 논란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정지 시점을 판결이 아닌 기소로 유지한 절충안이 통과됐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구제 과정에서 당대표 입김이 커졌다며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을 완화하고 더 엄격하게 이 국민의힘보다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될 시점인데. 부결 이틀 만에 재투표에 나서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비대위는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시간이 2,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투표에서도 찬성은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계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번 주 일요일 선출될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나 집무실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용한 내조를 내세우며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역할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본인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었죠. 당시에 했던 이런 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를 보완할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 해외 사례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당일 국립현충원 참배, 이어 첫 출근을 하는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 이런 김 여사를 놓고 새 걸음 뒤 조용한 내조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던 김 여사가 6월 이후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하고 여당 의원 부인 11명과 오찬을 하는 등 갑자기 단독으로 광폭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인들이 수행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고
윤 대통령도 배우자를 위한 공식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알고 보니까 대통령 취임 후 언론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취합해 보니 110일 동안 모두 34개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집계했더니 30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조금 더 많았지만 정상회담과 국제회의 참석, 대민 봉사 등 행보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제2부속실이 보좌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영부인의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을 운영했습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김 여사의 일정과 소식을 알 수가 없고 이 때문에 김 여사의 행보는 주로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거나 심지어 팬카페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부속실은 폐지했지만 조용한 내조가 지켜졌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영부인을 위한 지원, 해외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의 지위와 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까지 두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영부인이 직접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퍼스트 레이디실을 운영하는데 대변인을 따로 두고 공식 일정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세금으로 경호와 예우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하는 공적인 활동들은 제도적 관리와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이 돼서 조교와 교직원 등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청소를 하다가 포르말린이 담긴 병이 깨지면서 누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입구를 지키고 선 건물에서 학생들이 출입 통제선을 넘어 하나둘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현장 진입을 위해 방독면과 화학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조교 2명 등 9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왔을 때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다 실려 나가고 그래가지고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포르말린에는 유독성이 강하고 암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돼 있어 같은 건물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수십 명도 모두 대피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이 건물 3층 연구실인데요.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연구실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조교 2명이 실험실 청소를 하던 중 시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포르말린이 담긴 500cc 플라스틱 병이 깨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실들에 보면 옛날 썼던 약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폐기를 합니다.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옮기는 와중에 살짝 그게 통이 깨졌던 것 같아요. 경찰은 건물 출입 통제가 끝나는 대로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있는 한 시골의 야산에서 소나무 100여 그루가 잇따라 말라 죽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들을 살펴봤더니 구멍이 뚫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누군가 개발을 노리고 소나무만 골라서 훼손을 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야트막한 야산. 가을도 아닌데 산의 절반가량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소나무만 말라 죽었습니다. 증상은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된 뒤 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근 산의 소나무들은 모두 멀쩡합니다. 이 산의 소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한 것은 올해 봄부터였는데 주변은 수년 전부터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심각하거든. 이게 뭐 한두 복이라 해야 그렇지 뭐. 딱 쩌쩌하게 딱 요 지역만 그렇다니까. 숲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말라 죽은 소나무마다 구멍이 뚫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나무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넣어
말라 죽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에서 토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산에 식재된 나무의 밀도가 낮아야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병해충에 의해 고사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현장을 확인했고요. 실효 채취 분석 의뢰할 예정이고 그 동시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산 주변에 CCTV가 없고 소나무를 죽게 한 시료를 분석할 기관도 마땅치 않아 소나무를 죽게 한 범인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지난달 스타벅스가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했던 여행용 가방에서 일군 발암물질이 검출이 돼서 공식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방을 사용한 이후에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각종 피부 질환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측은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무릎 위로 빨간 두드러기가 가득합니다. 손바닥과 목, 팔 등 몸 곳곳에도 빨간 반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벤트로 서머 캐리백 가방을 받은 30대 여성이 지난달 이 가방을 들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가방에 넣은 속옷과 용품, 옷 등을 이용하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더니 두통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났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엄청 가렵고 막 목 입은 막 물린 것처럼 부으르더니 이제 얼굴까지 알레르기가 심하게 막 부으르고 결국에는 그게 엄청 심해져서 이제 호흡곤란까지 와서. 지난 6월 말 이 가방 안에 옷을 보관했던 40대 남성도 옷을 꺼내 입은 다음 날 곧바로 등에 붉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염증 모양이라서 좀 의아하긴 했죠. 앞서 스타벅스는 해당 가방에서 1군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1kg당 외피 최대 585mg, 내피 최대 724mg 검출됐다며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폼알데하이드에 단기간 노출되면 두통과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이, 장기간 노출되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됐을 때는 감염성 반응을 일으켜서 붉은 반점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에게 바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음료 쿠폰을 주겠다는 응답만 해왔습니다.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의 마음을 담아서 음료 쿠폰을 좀 2장 제공드리고 싶은데 해당 부분은 좀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저 이제 음료 받지도 않을 거고. 스타벅스 측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후속 조치를 위한 피해 접수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에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쿠폰 지급은 답변이 늦어지는 데 대한 양해를 구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문제의 가방은 107만 9천여 개. 하지만 아직까지 이로 인한 부작용 등 의료적인 피해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한 해 시민 300만 명이 찾았던 한강 달빛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오늘이 첫날이었는데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강공원은 바람이 선선해져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3년 만에 야시장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 뒤로 다양한 야식거리를 파는 푸드트럭 여러 대가 늘어서 있죠. 트럭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노란색 천막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이 야시장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 수산공민들은 낮부터 오랜만에 돌아온 야시장 준비로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그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시민들한테 좋은 음식을 좀 이렇게 맛있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5년부터 열린 한강 달빛 야시장은 한 해 300만 명의 시민들이 찾으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즐길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재작년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가 오늘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판매에는 소상공인 100팀이 참여했는데요. 서울시는 서해석 거리두기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개장 전부터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아 오랜만에 돌아온 야시장을 반겼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오랜만에 이렇게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너무 기대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강 달빛 야시장은 오늘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추석 연휴와 비가 오는 날은 열리지 않으니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요즘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 들어서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품을 뿌리자 수십 마리의 말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119 구조대원이 처마 밑에 있던 손바닥만한 벌집을 꺼냅니다. 바로 옆집 벽에도 말벌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약을 가까이 가서 쳐본 적이 있었거든. 그게 벌집이 앞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막 몰리고 막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2번 다시 안 건드렸지. 강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들어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9천 건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이 늘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주민들의 벌집 제거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외곽에서 짓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 말벌 신고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전체 벌쏘임 사고의 절반가량이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일어나는데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시작되면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2명이 벌목이나 밭일을 하다가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말벌이나 장수말벌에 쏘였을 때는 전신적인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호흡곤란, 의식저하까지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산행이나 벌초를 할 때 밝은 색깔의 긴 옷을 입고 말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장소에서 20m 이상 멀리 이동해 119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서해 대표 수산물이죠. 꽃게, 금어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했는데 올해는 특히나 어느 해보다 풍어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늦은 장마로 인해서 꽃게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틀 무렵 충남 태안의 백사장항. 2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첫 가을 꽃게잡이에 나섰던 배들이 항구로 들어섭니다. 실한 꽃게가 말 그대로 만선을 이뤘습니다. 금어기 해제 첫날에 잡힌 꽃게만 약 10톤. 지난해보다 7배 가까이 많습니다. 올해 충남 서해안에서는 꽃게 수확량이 지난 4, 5년 전보다 크게 늘면서 유례 없는 풍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캐보다는 숙캐가 굉장히 살이 실하고 먹기에 최고거든요. 30%, 40% 정도는 지금 양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올봄 전국의 꽃게 어획량은 7,000톤가량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어기가 해제되기 직전인 이달 초에 내린 많은 비도 꽃게의 어장 형성에 도움을 줬습니다. 봄꽃게부터 꽃게 양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에서 프라쿤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돼서 현재 위판장에서 꽃게 경매가는 1kg당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형성돼 지난해보다 30%가량 저렴합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다음 달이 되면 꽃게의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또 하나의 K-콘텐츠죠. K-웹툰. 요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K-웹툰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주로 일본 만화가 선점해 있었고 또 만화는 보통 남성들이 보는 콘텐츠였다고 하는데 K-웹툰이 이걸 바꿔놨습니다. 비결은 로맨스라고 하네요.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프라우스.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비와 송혜교 주연의 이 드라마는 만화가 원작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국 웹툰 전시회. 전시관 중앙벽에 프라우스 사파가 걸려 있습니다. 최근 웹툰으로 재탄생했는데 프랑스에서도 다시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도포를 걸친 한국의 무사,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은 주인공까지
한국적 소재를 담은 그림들이 전시됐습니다. J'écoute de la K-pop, je regarde des K-dramas, je m'intéresse énormément à la culture, à ce qu'ils font. Mais coréens, il y en a beaucoup que j'aime et je ne saurais pas dire un titre en particulier parce que je trouve qu'ils sont tous géniaux. K-팝에서 K-드라마로 다시 K-웹툰으로 인기가 번져가면서 하루 관람객이 1000명에 가깝습니다. 강남미인, 아이고페아, 빈껍데기 공작부인. 로맨스하면 프랑스가 최강일 줄 알았는데 정작 만화를 보지 않던 이 나라 여성들을 끌어당긴 이유는 한국의 로맨스였습니다. Des histoires coréennes, des dramas, etc. Et c'est vraiment assez romantique. Du coup, c'est bien à regarder. C'est mieux à regarder que les séries françaises. Et je préfère. 웹툰 불모지였고 일본 만화가 선점해 있던 프랑스에 한국 웹툰이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프랑스 만화 출판사 듀피에서도 2018년부터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프랑스 작가들의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Il n'y a pas un genre romance où on publie, il n'y a pas des éditeurs de romance. Que le webtoon est arrivé avec la romance, finalement, il a pris une place libre. 한국에서 태어난 디지털 만화가 프랑스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망가는 있고 만화 웹툰에 주목하자. 유럽 매체들도 한국 웹툰 열풍을 주목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해서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혜 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범죄 심리 전문가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석했는데요. 이 교수는 이은혜 씨의 각종 기록을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25점보다 훨씬 높은 31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기 도취적인 성격 문제가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요즘 고교 야구에 광속구 투구들이 많은데요. 최고 구속 156km의 이항연 선수가 화제입니다. 마산 육마고의 장현석 선수. 야구를 시작한 계기가 교통사고 때문이라는데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송기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육마고가 1대0 살얼음판 리드를 이어가던 7회. 아껴뒀던 에이스 장현석이 등판합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도 지켜보는 가운데 키 190cm의 거구에서 내리꽂는 150km대 강속구로 상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8개 가운데 5개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습니다. 아직은 주위의 관심이 어색한 고등학교 2학년. 오실 줄은 몰랐는데 좀 이렇게 인터뷰할 줄도 좀 몰랐고 관심 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 목표도 빅리그가 아닌 국내 무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건 생각이 없어가지고 전체 1순위 꿈은 유효합니다. 아직 전체 1번이 되고 싶습니다. 최고 구속 156km의 배짱 넘치는 투구로 내년 드래프트 1순위로 꼽히는 장현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명 같은 교통사고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마산 야구장에 사인 받으러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효준 코치님께서 조금 야구를 하면 잘할 것 같다. 야구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부모님께 좀 야구하고 싶다고 좀 졸랐던 것 같아요. 이호준 코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꼬마였지만은 그런 에너지가 엄청 넘치더라고요. 약간 야생마 스타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놈이 운동을 안 하고 건달을 할 것 같아. 잘하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장현석은 점점 구속이 더 빨라지는 것 같다며 내년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스피드가 느는 것 같아요. 계속 스피드도 늘고 제구도 좀 잘 잡히는 것 같아서 계속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마지막 대회 좋은 성적으로 거두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 골키퍼를 얼어붙게 만든 환상적인 터닝슛 보시죠.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Deadly Guevara, internal space. The stunner. That is sensational, and Spain already.
네, 이번 주말에는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점차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로 접어들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괜찮아도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북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서 주말 새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아침 기온 분포를 보시면 내일은 15도를 밑도는 지역이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쪽이었다면 일요일에는 이렇게 남부 내륙까지 더 늘어납니다. 특히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9도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1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비가, 그 밖에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는데요. 서울 18도, 대구 21도, 전주 20도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28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